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오후 8시경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변가. 사건 당시 33세 자레드는 자신의 2살배기 딸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조용한 시골 동네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놓여있는 타이어를 발견한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타이어를 치우기 위해 차에서 내려 타이어 쪽으로 다가간다. 그 순간, 그리고 몇 달 후 전 부인 샤나의 인터뷰.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Jared's murder? No, I did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his murder. Shanna says she has no idea if the murder was targeted or what Jared was involved in, saying they raped. 4명의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빠 자레드를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은 돈과 사랑, 애정과 분노 모두가 섞여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 흥미로운 사건을 모두 시청해보시고 정말 진범이 누구인지 한번 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공개되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플로리다 잭슨빌 4잭스 뉴스의 2025년 2월 6일자 기사 전문가 잭슨빌 경찰서에서 제출한 증거보충 보고서 1-34 93-119 전문을 입수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 자레드 브라이드건. 1988년 미저리주 워렌스버그에서 태어난 자레드는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유타주로 이주해 자랍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운동도 잘했던 그는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학위를 취득한 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디자인 매니저로 일하게 되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기업에 취직한 그는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 회사 하나를 차리는데 미지라는 현재 인스타그램이 등장하기 전에 사진 공유 앱과 비슷한 사업의 회사를 창립합니다. 그 회사는 미 중서부에서 꽤나 핫했고 그 사업의 성공으로 20대 중반부터 그의 인생은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나이 22이었던 2009년에 유타주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온 샤나 가드너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그 친구는 자레드의 형수였고 자레드의 형수는 성격이 비슷해 보였던 자신의 친구 샤나와 남편의 동생인 자레드, 이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 둘은 첫 만남에 서로가 같은 종교인 둘 다 몰몬교 신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약 1년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그 둘은 다음 해인 2010년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몰몬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갈등의 시작, 샤나 가드너. 1987년생 샤나 가드너는 유타주 알파인이라는 도시에서 자랍니다. 그녀는 2딸 중 막내였고 그녀의 어머니 셸리 가드너는 미 중서부의 유명한 회사 스태핑업의 창립자였죠. 이 회사는 연매출이 거의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로 주로 종이가 원자재인 공예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이 회사에 특별한 영업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명 피라미드 구조의 영업 방식을 차용했던 1세대 회사였던 것. 이 다단계 회사의 구조 덕분에 샤나의 엄마였던 셸리는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샤나는 어릴 적부터 유복하게 부족함 없이 컸고 그녀의 큰언니는 엄마 셸리의 후계자로서 스태핑업의 회사 임원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특성에 맞게 그들 역시 몰몬교 신도들이었고 매우 신실한 자신들만의 교리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샤나의 성격은 이 종교적 교리 모두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개방적이었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몰몬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일찍 그녀는 플로리다로 간 여행에서 자레드를 만난 지 거의 6개월 만에 결혼, 그 둘은 코네티컷주로 이주해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그 둘 사이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게 되죠. 결혼 후까지 마땅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샤나는 자신만의 취미였던 빵과 쿠키를 굽는 일을 살려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Hey Shanna, Hey, Jean. how are you doing this morning? I'm here, wide awake. Awesome. Well, I know you are a busy baker. You stay up to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just baking. Tell us about Beach Baked 904 because you are a brand new bakery at the beach and I've tried your cookies and they are to die for. 물론 사업 자금은 어머니인 셸리가 대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는 자레드의 장모였던 셸리는 그들의 이름으로 자금 신탁 펀드를 만들어 매달 그들에게 하나 약 1,000만 원씩 매달 지원하기도 하죠. 균열 그리고 이혼.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던 그 둘의 결혼 생활은 어느 날 그들의 4살짜리 아들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심장병을 앓게 된 아이를 위해 그들은 코네티컷 주에서 플로리다 주로 이사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아이의 담당 의사가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이의 심장에 좋을 것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레드는 보수적인 성격이었기에 이주하는 것에 반대했고 아내인 샤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플로리다로 꼭 가야 한다며 설득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그 둘의 간극이 벌어졌고 플로리다로 이주한 이후에도 서로의 성격 차이는 더욱 심해집니다. 플로리다로 이주한 이후에도 그들은 몰몬교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며 아빠인 자레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레드는 매우 엄격한 교리를 지키고 있는 몰몬교에서는 머리 염색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죄가 될 수 있다며 아이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인 샤나는 염색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엄마가 해주겠다고 하지만 자레드는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샤나는 그럼 이 문제를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했고 교회 목사에게 간 샤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목사는 머리 염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진 않는다며 웃으며 답하죠. 그 소리를 들은 자레드는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아내 샤나는 몇 달 전부터 몰몬 교회를 나오지 않고 거의 떠난 사람이기에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합니다. 목사는 추후 이때의 경험이 매우 황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이 한창이었지만 자레드의 일은 오히려 더 잘 돼가고 있었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로리다주의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달리고 있었던 자레드지만 그의 스트레스는 날로 가중해졌고 그의 체중은 예전보다 거의 2배 이상 불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강도 때문인지 스케줄 때문인지 운동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샤나는 그에게 매일 핀잔을 주었고 자레드는 일을 만회하려고 오히려 샤나에게 개인 PT를 받으라며 고가의 PT 세션을 끊어줍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로 그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샤나가 약 한 달 만에 자신의 개인 트레이너와 불륜 사이가 되어버린 것. 우연치 않게 거실에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에서 샤나가 트레이너와 나누었던 사적인 이메일을 보게 된 자레드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캐물었고 샤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야 할 자레드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고 샤나는 예전부터 그와의 결혼 생활이 지겨웠다는 듯이 이혼을 하자 제안합니다. 샤나는 자레드가 강요한 몰몬교의 엄격한 규율과 전통적인 역할에 예전부터 회의감을 느꼈다 고백했고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더 중시하고 싶다 말합니다. 반면 자레드는 여전히 몰몬교 신앙을 따르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 2-3년 동안 지지부지 끌고 온 그 둘의 사이는 마침내 2015년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사실 이른바 합의였지 그 둘의 이혼 소장에서 오고 간 이혼 사유들을 보면 너무나 말로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이 오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샤나는 자레드가 평소에도 자신을 구속하고 화를 내며 폭언을 해왔다고 법원에 이야기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너를 지옥에다 던져버리고 싶어 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하죠. 자레드 역시 샤나가 자신을 항상 감시하며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며 자신과 갓난아이들을 몰래 감시하려 조그마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적도 있다 폭로합니다. 이에 대해 샤나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자레드가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이 외에도 그 둘의 이혼 수속 중 서로에 대한 폭로 내용들은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2017년 이혼 수속이 다 끝난 후에도 그 둘의 쌍둥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긴 시간 첨예하게 지속됩니다. 하지만 결국 50대 50으로 그 둘은 쌍둥이 남매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격주마다 자신들의 집에서 양육하기로 합의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악연. 2017년 그 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자마자 각자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합니다. 2018년에 샤나에게 짝이 생기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오. 당시 크로스핏과 헬스에 빠진 샤나가 매일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잡부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마리오였고 그 둘은 만나자마자 불타는 연애를 시작합니다. 둘이 만난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혼인신고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마리오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샤나와의 결혼을 숨겼으며 샤나는 이 사실을 마리오에게 항상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마리오가 샤나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회상합니다. 그 둘의 결혼 이후 샤나의 성격은 원래 활발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으나 점점 뭐든지 피곤해하며 약간 어두운 성격으로 바뀌었고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친구들과의 교류를 점차 끊게 됩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샤나에게 왜 이러는지 이유를 따져 물으면 자신이 요즘 베이커리 일로 매우 바쁘며 남편인 마리오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결혼 2년 후인 2019년부터 그 둘은 혼인신고만 한 사이였지 따로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리오와 다른 집, 다른 동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럼 자레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레드는 샤나와 이혼 후 2017년 커스틴이라는 여성을 교회에서 만나 재혼에 성공하고 커스틴 사이에서도 두 어린 딸을 낳습니다. 커스틴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아님에도 자레드의 두 쌍둥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을 줍니다. 이에 그 네 가족을 알고 있던 이웃들은 항상 그들을 완벽한 가정이었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자레드는 전부인 샤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의 교섭권을 지키기 위해 매주 샤나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오고는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 2월 16일 오후 8시경 자레드는 두 쌍둥이 아이들을 샤나의 집에다 데려다주고 자신의 2살배기 딸인 제시를 뒷좌석에 싣고 사랑스러운 와이프 커스틴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Thank you. That's beautiful. It's a great picture, Daddy. I moved your flower. I see it. That's a beautiful flower. 자레드의 마지막 그날 2월 16일 8시경 잭슨빌의 한적한 주택가를 천천히 달리고 있던 자레드의 차는 갑자기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섭니다. 뒷좌석에 있는 2살배기 딸 제시를 안심시키고 문을 열어 길 한가운데에 있는 큰 물체를 보러 다가가죠.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자동차 타이어. 그는 그 타이어를 들어 옆 길가에 놓으려고 그쪽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네 발의 총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의 밤 공기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앞쪽으로 엎어지죠. 이 소리를 들은 근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로 약 10분 만에 경찰은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자레드의 시신을 발견하고 다행히 차 안에서 무사히 살아있던 2살배기 제시도 발견하죠. 그리고 자레드가 치우려던 타이어도 발견. 즉시 그 타이어 전체를 감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목격자들의 진술들도 듣게 되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로는 집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3-4발의 총소리가 들렸고 바로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보았는데 큰 픽업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그 픽업 트럭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 주택가 근방의 모든 CCTV를 확인. 마침내 그 픽업 트럭의 연식과 메이커를 알게 되죠. 그 차는 2004년에서 2008년형의 포드 F150 픽업 트럭으로 밝혀지고 차량의 색깔은 청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 차의 소유주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경찰은 언론의 힘을 빌어보도록 하죠. 다름이 아닌 누군가가 이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팁을 준다면 하나로 약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제보 전화도 없었죠. 심지어 사건이 일어나고 약 일주일 후 슬픔에 잠겨있던 자레드의 아내 커스틴의 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성이다 가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Kirsten Bridegan has a phone full of memories, videos and pictures capturing the love her husband Jared Bridegan had for his family. It's not just this photo you see on TV. He was a great dad, the best spouse, and I want people to know that so they know why it's important that we find the truck. In the month and a half since Jared's murder, she has printed and hung up countless flyers at local businesses in Jacksonville Beach and started an Instagram page, Justice for Jared B. 그렇기에 경찰은 자레드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주변을 수사했고 그의 전 부인이었던 샤나가 수사망에 들어옵니다. 더구나 샤나는 자레드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자레드와 샤나의 쌍둥이 두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아빠의 장례식장에 참석시키지 않았죠. 이런 점들을 이상하게 본 경찰들과 언론은 샤나의 집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샤나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껴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I was shocked. I fell to the floor because I was devastated for what I was going to have to tell my kids. Jared died in that street, leaving behind 4 children and a heartbroken family. They were, I think, in shock. Later, in a blog post, Shanna's mother said she was not invited to the funeral. I asked Shanna about the situation. His family did not invite me or want me there. But the day before a vigil hosted by Jared's widow at Celebration Park, Shanna was photographed at the park with her kids by the tabloid Daily Mail. Talk about a violation of privacy, because my kids know that they were photographed and they were worried. The tabloid presented the facts in a way that leave room for speculation about Shanna having a role in Jared's death, citing their rocky divorce papers and her absence from the funeral. Even though we didn't always get along, he was still the father of my kids. So I asked Shanna the question.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Jared's murder? No, I did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his murder. Shanna says she has no idea if the murder was targeted or what Jared was involved in,
saying they ran in different circles. But Action News Jax reported in June, Shanna had hired criminal defense attorney Hank Cox. He was referred to me by several friends, and ultimately, my kids' images and videos were being used in the media without consent. Shanna said Cox was hired to protect her kids. I asked her if she thinks she will face criminal charges. She says no, that she's cooperated with detectives. Do you have any idea who might have done this? I do not have any idea. As I said, we've been divorced. We don't run in the same social circles. All I know is that I would never want anybody to go through this. She told me if she could speak to Jared again, she'd say one thing. Honestly, that I wish it weren't like this. I wish things could have been and could be different. 하지만 퍼즐은 예상 못한 곳에서 밝혀집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회수한 타이어를 정밀 감식한 결과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타이어 안쪽 홈 부분에서 누군가의 분비물 DNA가 나왔던 것이었죠. 용의자 그리고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2023년 1월 잭슨빌 경찰서는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검거한 인물은 헨리 테논,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 나름 이웃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일명 핸디맨으로 부유한 집에 여러 가지 심부름들을 하는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다름 아닌 청색 포드 F150 트럭의 주인이기도 했죠. 젊은 시절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경범죄 전력만이 있던 헨리의 DNA가 타이어에 묻어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었고 그 DNA를 추적 조회하여 그 지역 포드 트럭 소유주들과 한 명씩 일일이 대조해서 찾아낸 것이었죠. 그를 체포한 혐의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총으로 자네들을 살해할 때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2살배기 아이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고 있었던지 간에 그가 쏜 4발 중 2발의 총알이 아이가 타고 있었던 차에 박혀 있었기에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가 되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묵비권으로만 버티던 헨리는 자신의 변호사의 설득으로 주 검사와 유죄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실토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공모자들. 아직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부터 나오는 사건의 전말은 헨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가 폭로한 이야기는 그가 새를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과의 은밀한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콘도의 집주인은 다름 아닌 샤나의 두 번째 남편 마리오. 마리오는 군인이었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론을 받아서 마련한 자신의 집을 헨리에게 임대해 준 것이었고 헨리는 가끔씩 마리오와 샤나의 집으로 가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리오가 자신의 집으로 불러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나 제안하였고 그는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네들을 없애는 일. 특히 마리오가 이 살인의 대가로 일단 선수금으로 현금 10,000불, 하나로 약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 3개의 체크로 나뉘어서 그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체크에는 마리오와 샤나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신탁회사의 이름, 사실 샤나의 엄마 셸리가 물려준 신탁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샤나의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는 그 체크가 그에게 전달되었으니 마리오뿐만이 아니라 샤나의 공모관계까지 유추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리오와 테노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달에 그 둘의 전화통화는 총 35번, 그 다음 달에는 30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리하여 2023년 1월 살인 공모 및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헨리는 양형협상 이후 본인이 직접 자네들에게 총을 쏘았다고 자백,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언하기로 합의를 한 뒤 판사에게 총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도 2023년 3월경 Delaware says making a difference back there. Yeah. So you're going in the back of my car. I'm gonna search you real quick. Okay. Just go on wide your stance for me. You got anything on him? Got anything on him? No. Oh. Nope. Really? 그리고 5달 후인 2023년 8월 워싱턴주의 샤나의 집. This video shows last week's arrest. It's body camera footage from West Richland police officers backing up federal agents with the ATF. We also see one of the detectives from Jacksonville Beach who made the cross-country trip with the arrest warrant.
That's Shauna Gardner's mother, Shelley, on the bench out in front of the home she and her husband own. I'm here, Shauna. I'm outside. Investigators bring Shauna Gardner out. Inside, we can hear the two children she shared with Jared Bridegan. The twins are now 11 years old. Where are your jeans, Mom? And over there. Gardner remains calm Love you, honey. as authorities take her to the police station. Step out for me. We're gonna go through these doors. And then the Benton County Jail. There you go. There's no talk about the bizarre and complicated case in this body camera footage. But hours later and 2,800 miles away in Jacksonville, State Attorney Melissa Nelson announced a grand jury indicted Gardner for her ex-husband's murder on charges of first-degree murder, conspiracy and solicitation for first-degree murder, and child abuse. Henry Tenen did not act alone. Mario Fernandez did not plan alone. And Shanna Gardner's indictment acknowledges her central and key role in the cold, calculated, and premeditated murder of Jared Bridegan. 하지만 체포된 마리오와 샤나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받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공모와 사주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둘의 최종 재판은 이번 년 2025년 말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샤나는 자신의 어머니의 부를 이용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자신에게는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마리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는 사설 변호사를 쓸 여력이 없는 실정이고 현재 국선 변호인만을 대동하여 이번 년 말에 있을 재판에 임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리오가 써준 체크의 사인이나 그가 이 공모에 가담했다는 물증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에게는 별다른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유죄 확정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도 역시 헨리와 마찬가지로 유죄 협상에 응한다면 정말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현재 플로리다주 검사는 마리오에게 살인 공모와 사주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예정이고 샤나에게는 15년형의 유기징역만을 선고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이 남았겠네요. 그 둘이 이 일을 정말 모두 공모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정말 샤나는 자레드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고한 사람일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둘을 둘러싼 증언과 지인들의 진술로 각자 한 번의 사건의 전말을 유추해 보시죠.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는 샤나와 마리오 둘의 지인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실제 경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보충서를 입수해 보여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샤나의 현 남편 마리오에 대한 코디 A 셰먼스라는 그들의 친구의 증언입니다. 2017년 코디는 플로리다 잭슨빌 비치의 블랙하이브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리오와 샤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샤나는 웨이트의 진심인 여성이었고 마리오는 그 피트니스 센터 핸디맨 즉 잡부였는데 마리오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수상쩍게 생겼다라는 느낌이었으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얻은 장애보상금을 자랑하기도 했으며 과거 군 복무 시절 부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두 번째는 2017년 마리오와 틴더라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익명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마리오와 잠시 교제한 후 동거했으며 성적 학대와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다고 진술합니다. 동거하는 동안 한 번은 샤워 중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해야 했고 피해자가 멈춰달라고 했으나 마리오는 끝까지 거부하고 목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오는 비비탄 총과 소총, 칼을 차에다 항상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은 샤나의 지인이었던 전 남편 자레드의 동생 저스틴 브라이드건의 진술입니다. 자레드가 살해당하기 약 1년 전인 2021년 3월 자레드의 동생 저스틴은 자레드의 집에 아이 둘, 샤나의 아이이기도 한 쌍둥이 아이들 생일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갑자기 샤나와 샤나의 남편이라며 마리오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다 합니다. 형인 자레드에게 이분들도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냐며 물었지만 자레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스틴은 샤나와 마리오의 말투가 매우 거칠었고 오자마자 샤나와 자신의 형 자레드는 사소한 말다툼 같은 것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자레드를 따라 몰몬교를 따라가야 하느냐 보내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하죠. 그리고 그녀와 같이 온 마리오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이 군생활 할 때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는 했고 전쟁터로 파병 갔던 이야기를 주로 늘어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형인 자레드는 언제부턴가 계속 자신에게 예전 샤나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자신의 차와 방
방에 몰래 도청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적이 있었다며 항상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진술이 결정적인 것 같은데 2015년경 자레드가 살해당하기 약 7년 전, 정확히는 이혼 소송이 불거지기 약 6개월 전이죠. 샤나의 타투 단골집의 한 직원이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녀와 멕시칸 레스토랑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만약 내 남편이 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이 조금 편해질 것 같은데 혹시 남편 입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을까? Bottles and then like snacks. There's a bag that's gluten and peanut free. On the 29th of June, Kirsten Bridegan says the 29th Bexley box has been delivered. The creation of Bexley boxes, an idea Kirsten Bridegan had after her daughter, Bexley, spent hours at a police station in the wake of her father's murder. And there were few items to comfort the toddler, who had just witnessed the unimaginable. It is a box full of supplies, diapers, toys, and comfort items for children if they have to spend time at a police station or sheriff's office. Kirsten told us in an interview earlier this year that the creation of the Bexley boxes was a way for her to turn her grief into good works to honor Jared's memory. But he really genuinely enjoyed helping people. And so I think he would be really proud of this and proud that we would have a part in something positive, that his death wouldn't just be negative, it wouldn't be the tragedy, it would be there's something good coming from that. And I think that would bring him some peace. The Bexley boxes have been donated to law enforcement throughout the First Coast and Florida, along with police departments in Utah and one in Washington State. And Bridegan says with the creation of the Bridegan Foundation, they will continue efforts to make sure every police office or sheriff's department that wants one will get one, with the latest going to West Valley Police in Utah. A way to still celebrate and remember the life of a father of four that was tragically cut short. 샤나와 자레드는 약 7년 동안 치열한 양육권 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서로의 감정 싸움은 극한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모든 계획의 위에는 샤나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샤나가 법적, 재정적으로 모든 계획을 뒷받침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진 신탁기금이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확인되면서 그들의 확증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각자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차이와 양육 간의 차이, 그들의 성격 차이,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 분쟁, 이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길 끝에는 서로의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오와 샤나의 선고 재판은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